심장이 멈추면 몸은 시들고 죽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쟁기계의 심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기록적 장거리 타격을 막지 못해 심장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예상치 못한 점은 나치가 지배한다고 주장한 그 나라가 나치 독일을 무너뜨린 미국의 전략을 러시아에 맞서 쓴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가 2026년에 뼈저리게 배운 교훈으로 귀결됩니다. 러시아는 크지만 우크라이나의 심층 타격을 막기엔 충분히 크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예전에도 러시아 군산복합체 타격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장거리 드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후방을 점점 더 깊숙이 타격해왔고 석유시설, 공장, 군사 장비 등을 실제 타격이라는 제재 수단으로 파괴해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공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산발적으로 공격했지만 이제는 목표물을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타격해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은 우크라이나의 기념비적인 달이었습니다. 그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7,000대가 넘는 장거리 드론을 보내며 양국 어느 쪽도 세우지 못했던 드론 투입 대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드론들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투합세, 옴스크, 페름, 그리고 멀리 떨어진 첼야빈스크 지역과 같은 곳의 주요 석유 및 산업 기반 시설을 포함해 러시아 전역의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산업 중심지를 공격하면 적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동맹국들이 나치 독일에 사용한 방식과 같습니다. 러시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나치에게 일어났던 일과 두 가지 측면에서 유사합니다.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그중 하나이며 이것이 러시아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기 때문에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나치 산업의 심장 자체를 공격한 것만큼이나 그 심장에 피가 흐르게 했던 생명줄을 끊음으로써 나치 산업의 핵심을 멈추게 했습니다. 1939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마자 영국은 나치 독일에 대한 봉쇄를 실시했습니다. 워릭대학교의 마크 해리슨에 따르면 비교적 피를 흘리지 않고 영국의 인상적인 해군의 지원을 받은 그 봉쇄는 독일 함대의 상당수를 항구에 묶어두거나 피오르드에 숨게 만들었습니다. 히틀러는 이런 봉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나치가 유럽을 휩쓸었던 이유 중 하나는 식량과 산업 생산자들을 최대한 착취할 수 있는 무역망을 만들기 위해서였고 독일은 그 대가로 거의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나치가 역봉쇄를 시도하자 영국의 동맹국들은 그 봉쇄와 영국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봉쇄로 벌어진 경제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까지 계속됐으며 독일의 전쟁기계에 필요한 식량, 광물, 연료, 금속, 자재를 차단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독일은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때 유럽의 부러움을 샀던 독일의 내부 교통 시스템은 폭격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재 부족으로 인해 심각하게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독일 전역에 자재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독일의 산업은 나치가 추진한 수많은 무기 프로젝트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경제전쟁은 나치 문제의 단기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는 나치의 자원을 점점 줄여 전쟁 기계 유지에 어려움을 주었고 연합군의 독일 공격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사점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는 영국, 미국 등 연합국처럼 효과적인 해상 봉쇄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군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것은 러시아를 철저히 제재해 나치 독일을 상대로 벌였던 경제전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동맹국들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이후 에스텔던 AI의 보고에 따르면 그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와 힘을 합쳐 러시아 개인과 단체에 대해 23,960건의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총 26,655건의 제재가 시행 중이며 이 모든 제재는 러시아의 경제와 산업을 마비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그 매체는 전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대규모 봉쇄처럼 이 제재들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5년 중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필요한 현대식 무기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혁신의 정체는 오랫동안 러시아의 문제였지만 제재로 인해 현대 부품과 기계의 공급망이 차단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채터마우스는 러시아 군산 복합체가 현재 진화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러시아는 군수 생산을 늦추고 생산물의 품질 저하를 받아들이며 우리가 전쟁 내내 봐왔듯이 푸틴의 전쟁 기계를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노후화된 소련 시대의 비축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제재 봉쇄가 러시아 산업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1940년대 해상 봉쇄가 나치 독일을 마비시켰던 것처럼 말이죠. 푸틴의 초라한 2026년 승전 기념일 퍼레이드가 이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구소련이 나치 독일에 대한 승리에 기여한 역할을 기념하는 이 행사는 최근 몇 년간 푸틴이 힘을 과시하는 퍼레이드로 변질됐습니다. 2026년 올해 퍼레이드는 전차나 미사일 전시 없이 짧았고 푸틴도 참석을 꺼리는 듯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 위협으로 무기 전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드론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위협 뒤에는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퍼레이드 중에 군사 장비를 잃을까봐 너무 두려워했는데 그 이유는 추가로 군사 장비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낡은 탱크와 망가진 미사일을 자랑하는 것은 자국의 산업 중심지가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연합군이 나치 산업을 겨냥해 쓴 전략의 두 번째 측면으로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도 전쟁 기계로 움직이는 시설에 직접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절로 돌아가 보면 적의 산업시설을 폭격한다는 개념은 그 당시에도 결코 혁명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전반기에 군용기의 등장과 발전으로 인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폭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초기 폭격 작전에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War History Online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초반 몇 년 동안 영국 왕립공군은 독일 산업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폭격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전쟁 초반 몇 년간 폭격은 충분히 정확하거나 강력하지 않아 큰 변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이 잠수함 엄폐호에 있는 유보트를 공격한 것은 전략적으로는 타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치 유보트가 강력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에 폭격의 영향은 미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이 정밀함과 적절한 목표 선정이 공군력의 성공적인 운용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연합군은 단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루프트와페 폭격으로 독일 항공전력이 제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초기에 러시아 공군을 상대로 성과를 거둬 푸틴이 자국 항공기를 전선에서 멀리 두도록 만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웨스트포인트의 현대전 연구소에 따르면 그 다음에는 도로, 다리, 철도 및 기타 물류 기반 시설의 파괴가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물자 이동이 중단됐습니다. 1941년 폭격은 처음엔 루마니아 유전을, 이후엔 나치 독일 지원 교통망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작전은 시간이 흐르며 발전했고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사합니다. 결국 연합군은 독일 산업을 파괴해 나치가 점령지와 본토의 전쟁 물자 이동을 막았습니다. 웨스트포인트 현대전쟁연구소도 나치를 상대로 한 연합군의 작전과 현재 상황을 우리처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새 승리 구상은 2차 세계대전 연합군 전략 폭격과 비슷합니다. 연구소는 연합군의 폭격 작전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공격과 그 성공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다른 방식으로 이 전략을 다시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항공기가 러시아 상공을 비행하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 산업을 겨냥한 지상 공세를 벌이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깊숙이 침투하는 드론과 끊임없는 정밀 타격의 조합이 제재로 인해 압박받는 러시아 전시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더 밀리터리 쇼를 만드는 이유는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종종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오셨다면 구독하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장거리 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장거리 드론을 가장 많이 발사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 전략이 연합군이 독일에 썼던 전략과 비슷한 이유가 타격 대상 시설의 종류에 있다는 것입니다. 4월 15일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가 3월 장거리 타격으로 러시아의 공장, 석유, 가스 등 70개 이상 산업시설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숫자는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가 밝힌 것으로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종류의 시설에 집중하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적의 첨단 전투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점령군의 활동을 지원하는 러시아 영토 내 군사, 방위산업, 기타 시설에 대해 강도 높은 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시르스키는 밝혔습니다.
그는 3월에 우크라이나의 드론으로 인해 러시아의 군수산업 목표물 76곳이 불탔다고 밝혔습니다. 3월과 4월에 타격당한 목표물이 너무 많아 모두 언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범위가 2배 반 늘어나 1750km까지 도달하면서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주요 사건 중에는 우크라이나에서 1700km 떨어진 첼랴빈스크의 샤르골 공군기지에 대한 4월의 공격과 1400에서 1500km 거리에 위치한 여러 정유소에 대한 공격이 있습니다. 그 정유소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투합세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정유소와 석유 터미널을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5월 1일까지 16일 동안 우크라이나는 투합세를 4번이나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집중된 화력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단발성 공격이 아닌 목표를 반복 타격해 러시아 산업시설의 장기 가동 중단과 피해 극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3월의 공격 역시 러시아 군수산업에 집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약 1000km를 이동해 러시아 키로프 지역에 있는 우랄캠 KCKK 화학공장을 직접 타격했습니다. 같은 달에 그들은 러시아 사마라 지역에서도 비슷한 거리의 또 다른 화학공장과 석유화학공장을 파괴했습니다. 러시아의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었고 우크라이나는 심지어 러시아 레닌그라드 지역에서 건조 중인 쇄빙선에 대한 공격도 성공시켰습니다. 모든 목표물과 3월, 4월의 추가 목표물들까지 러시아 침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나치에 맞섰듯이 우크라이나도 적국 산업 중심지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폭격기와 지상 침공을 사용했던 반면 우크라이나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거리 타격 드론은 21세기의 폭격기이며 이 드론들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타격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2025년 3월 우크라이나의 딥스트라이크는 평균 608km, 최대 1300km까지 러시아 내에 도달한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인상적이고 러시아의 경고를 주기에 충분했지만 2026년에는 전반적으로 사거리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2026년 3월 우크라이나의 딥스트라이크 평균 사거리는 727km였고 같은 해 4월에는 977km였습니다. 4월에는 우크라이나가 앞서 언급한 첼랴빈스크를 타격하기도 했는데 이곳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700km 떨어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타격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과 4월 사이에 우크라이나는 1000km가 넘는 거리에서 총 3번의 타격을 성공시켰습니다. 2026년 같은 2달 동안 그 숫자는 4배로 늘어 12번이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 시 러시아가 대부분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일부 국경 지역은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특히 우크라이나가 스톰 섀도우나 에이테크스 같은 서방의 미사일을 손에 넣어서 수백 킬로미터를 날릴 수 있게 되면 더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너무 커서 무너지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륙 산업 시설을 공격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푸틴은 석유돈이 계속 들어오면 생산이 유지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푸틴 역시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이유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약이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국내 생산에 집중하면서 약 3000km 비행 가능한 플라밍고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 등 장거리 무기가 개발됐습니다. 이 무기들은 사용 전 우크라이나가 동맹국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드론과 미사일 제조의 혁신 그리고 생산에 대한 투자가 더해지면서 우크라이나는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러시아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대규모 장거리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엔 푸틴에 대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군수산업이 성장해 우크라이나 드론으로 러시아 산업 생산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현대전쟁연구소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종심 타격 전략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것이 키이우의 전체 승리 구상의 핵심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연구소는 우크라이나 같은 지상전이 더 많은 자원을 가진 국가, 즉 러시아에 유리하다고 지적합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병력과 장비를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쏟아부으면서 천천히 진격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인식한 우크라이나는 전쟁에 대한 접근 방식을 조정해 러시아 내부의 핵심 인프라를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연구소는 말합니다. 목표는 2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석유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줄이고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달성되면 러시아의 전선에서의 물적 우위는 사라집니다. 푸틴은 여전히 많은 병력을 보유할 것입니다. 134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인력이 훨씬 많다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군수장비 생산 능력 제고로 전선의 러시아 병력이 더 취약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3월과 4월에 각각 약 3만 5천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또한 4월에도 러시아는 모집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을 5개월 연속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교훈을 바탕으로 목표를 평가하고 취합 지점을 타격하는 전략적 드론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유시설이 공격당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정유시설은 불이 잘 붙고 2차 폭발로 더 큰 피해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상대국의 산업을 겨냥한 작전은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경우가 드물지만 수년에 걸쳐 꾸준히 실행되면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치 독일에서 이제는 러시아에서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푸틴과 국민들이 더 이상 안전한 후방이 없음을 깨닫자 러시아는 푸틴이 시작한 전쟁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내 주요 목표물이 모두 우크라이나 드론 사정거리 안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세의 영향으로 러시아 군산 복합체가 무너지는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9일 전승절 퍼레이드가 이전 퍼레이드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모습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자국 군사 장비를 더 파괴할 어떤 가능성도 극도로 꺼리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현지에서는 전시 산업이 점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프라우다지가 2025년 10월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최대의 전차 제조업체인 우랄바 곤자보드는 일부 직원들의 근무주를 4일로 단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문이 없어 직원들을 전일제로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러시아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포브스가 5월 7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미사일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방공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의 강화된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한 충분한 미사일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푸틴의 침공을 위해 소련 비축분과 외국산 보급품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자신이 나치라 했던 사람들이 나치 독일을 무너뜨린 전략을 자기에게 쓰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산업 중심지는 더 이상 힘차게 뛰고 있지 않습니다. 심부전 상태에 빠졌고 심장마비가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이 모든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극도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권력의 마지막 몇 주와 몇 달 동안 히틀러가 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나라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권력에서 쫓겨날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을 곳에 숨어버렸고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푸틴은 대부분의 시간을 지하 벙커에서 보내고 있으며 그곳에서 FSB와 FSO 요원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접근을 통제하며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러시아의 전승절 퍼레이드와 같은 몇 안 되는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더라도 그 시간은 매우 짧고 곧바로 다시 지하로 돌아갑니다. 우크라이나가 푸틴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대역 3명 중 1명을 푸틴이 보내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입니다. 푸틴이 숨는 사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쟁 기계를 내부에서 무력화하는 전략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히틀러에게 어떻게 끝났는지 보았습니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가운데 나치 지도자는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쏘아 생을 마감했습니다. 푸틴은 너무 고집이 세서 스스로에게 총을 겨누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벙커에 숨어있는 동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산업을 붕괴시키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한 러시아군을 파괴하기 위한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러시아 군대의 약화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은 돈바스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러시아 봄 공세가 흔들리는 중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이 최전선에 미치는 실시간 영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영토 획득은 줄어들고 사상자는 급증하고 있으며 푸틴의 실패한 전략이 드러났습니다. 영상을 보면 러시아 돈바스 딜레마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군사쇼를 구독하셔서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침공에 대응하는 뛰어난 전략에 대한 저희의 분석을 더 많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